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인석입니다. 최근에 조금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일정을 정말 이렇게 365일을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 10년 만에 3일 동안 계속 코피가 터지는데 오늘 또 나오기 전에도 이 코피가 안 멎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좀 고생을 했는데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책 내용도 있지만 이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이란 요 부분 앞뒤에 필요한 얘기들까지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20, 30대도 있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누군가?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성공이란 표현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쟁취한다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상 이제 성공보다는 성취의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저 출판사가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 성공이란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6명의 공동 저자들이 책을 썼고 제가 작년 12월 3일 계엄을 생각하면 아픈 사연들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출간해 가지고 나오는 날 하필은 계엄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자체가 이제 외부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하나가 있고 제가 이제 육군하고 국방부를 자문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겸사령관부터 지금 주요 보직자들이 저랑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요번에 이제 육군 인사하는데도 대부분 자천이 됐던 이런 분들이 많은 아픈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도 제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어, 50 전에 배달이 최고 위직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선택했던 것들은 제가 다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를 굉장히 좀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고, 한쪽으로 보면 이제 제가 건강 관리를 못 해가지고 배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하지는 않다. 이게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저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5월에 저 이제 역사 자료들을 한국의 대표적인 컬렉터 중에 한 명입니다. 독립 자료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제3현 청문회 연천에도 만들어지는데 그 전쟁 박물관의 자료의 70%도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기증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마 박물관들이 완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제가 독도함을 갔었는데 독도함에 가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도함에 있는 장교들이라면 최소한 독도에 대한 정확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질 않은 거예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5월에 제가 이제 독도와 동해 자료를 국내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독도함 전체 모든 복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동해 자료와 독도 자료들을 기정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 배가 그 복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의 한 5% 정도를 기정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독도함에서 저를 이순신 제독이랑 동급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주로 역사나 이런 쪽에 되게 천착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세 가지를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제가 크리스찬으로 더 재테크하지 않는다. 음. 그래도 제가 2017년까지 20평짜리 전세에 계속 살았거든요.
애들이 크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기긴 했는데 그것들을 실천하는 과정이고 컬렉션을 했던 것들도 제가 저희 축제나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국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 국가 공공기관에 굉장히 많은 기증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저희들이 그 완성이란 책에도 한 테마가 이제 성장이라는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고3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제 첨단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시작을 했고, 20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AI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지금 마지막 남은 삶에서는 하나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은 이미 AI나 로봇 쪽은 뭐 국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인 경쟁력과 생태계가 다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이 로봇을 통해서 산업 굴기를 하게 되면 한국이 앞으로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동안엔 중국이 이제 노동 생산 등이 약하고 품질이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 산업 영역에 로봇들이 투입돼 가지고 제조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3만 개 정도의 그 로봇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이걸 30만 개까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로봇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고 되게 운이 좋아서 중국 최고의 AI 로봇 회사의 자문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 달에 그 글로벌 그 AI 로봇 쪽의 세미나에 가서 제가 기조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의 장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3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끝이 났는데 어,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미술이나 문화 쪽에 이제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영역이 이제 김한기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김한기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잡지협회 60주년이 되었을 때 이제 김한기 선생님 아카이브를 가지고 이제 전시를 했던 그 자료입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상이 10년에 한 번 바뀐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바뀌고 있고요. 우리가 AI의 특이점이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특이점이 도달하게 되면 분기에 한 번 세상은 저는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변할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20, 30대의 직장인들은 앞으로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격변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몇 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SDS의 이제 클라우드 책임자로 대표로 이동하는 제 친구가 10월 달에 저녁을 같이 먹는데 뜬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를 얘기를 했거든요.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기 세금을 첫 번째 수천억을 절감을 했다는 게 이 친구 구글에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스카이넷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를 들어봤더니만 하정우 AI 수석이 이제 미팅을 요청을 해가지고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제안을 했던 게 요즘 이제 TPU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연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를 이제 구글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주로 GPU 중심으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1%가 되든 뭐 5%가 되든 TPU를 써라. 그렇게 되면 경쟁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가격들을 낮출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수용이 된다면 세금들을 엄청 낮출 수 있는 지금 엔비디아의 이익률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80%대인데 지금 70%대예요. 제조업에서 예를 들어 이익률을 70%대 가지고 가는 기업들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실을 통해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미있는 것들이 뭐냐면 언론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가가 어떻게 언론에 이제 노출을 하느냐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GPU란 표현을 쓰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들어갔고 이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펙에 빅테크 기업 중에도 수장들이 엔비디아만 왔죠. 왜 왔느냐 하면 여러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깐부치킨에 가가지고 생쇼를 한 거죠. 그건 쇼였어요. 연출된 쇼였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우리가 굽신굽신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구매자가. 그런데 앞으로 강력한 경쟁자가 지금 당장 이제 뭐 TPU가 그 GPU를 대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중요하지만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기업이 가지는 리스크는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그것들을 리스크 해칭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고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스카이넷이 뭔지 아시는 분? 스카이넷 혹시 모르시나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AI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스템을 스카이넷이라고 하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제 그 AGI나 ASI 모델들로 이제 쭉 이제 흐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지 추론 모델이 최고 영역의 이제 LLM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극한의 기술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글은 모든 AI를 AI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의 변화가 앞으로 3년, 5년 내에 우리 삶을 이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바꿔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직업들이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변호사 그룹들이잖아요.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 6천 원만 넣으면 그 판례들까지 이제 일사 서면까지도 써주는 시스템들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판례에 접근하는 것들이 어렵고 서면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6천 원만 주면 시스템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취업이 가장 안 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로펌이거든요. 대형이나 중견이나 뭐 소형 로펌들조차도 어시스턴트 변호사들을 수용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굳이 어시스턴트 변호사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이라면 AI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미 이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죠.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어디가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직장 다니는 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년, 10년 뒤 미래가 아니라 5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자체가 격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구글 딥마인드가 받았습니다. 이 노벨 생리의학상은 그동안에 이제 그 DNA, 그다음에 RNA, 지금 프로테인이라고 단백질 쪽인데 인간이 그동안에 이제 단백질을 그 분석한 것들이 한 6, 7% 정도였는데 이 단백질 분석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게 몇 년 만에 97%대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분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구글이 제약이나 의학 쪽에서도 최고의 강자로 갈 확률이 크죠. 그래도 작년에 미국이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대하고 약대 경쟁률이 그 전에 비해서 40%가 급감을 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컴퓨터 사이언스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그중에서 1위가 카네기 멜론이었고 2위가 스탠포드였습니다. 근데 이 두 대학은 2023년까지, 2022년까지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취업률 1000%를 자랑했거든요. 취업률 1000%란 건 뭐냐면 10개 이상 기업에 합격을 한 거죠. 그런데 24년부터 23년, 24년부터는 스탠퍼드나 카네기 멜론 출신들도 40%가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기껏 격차가 한 3년에서 3년, 2, 3년 이내에 우리나라에도 상당 부분이 이 세상의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저도 뭐 동일하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공부는 합니까? 졸업하고 취업하면 그 이후에 학습을 안 하잖아요, 거의. 뭐 조금 한다면 의학, 그 다음에 뭐 일부에다가 약간의 스킬 개념의 AI 교육.
근데 이 세상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직업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세상의 변화를 너무 모르고 있고 이 변화가 나에게는 절대 예외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외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저는 많은 걱정들이 앞으로 10대, 20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관리자가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고 오퍼레이션은 대부분은 기계에 맡기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나의 경쟁력은 이낙연님은 혹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만 변화가 느리거든요. 별로 공부하지 않아요. 사람은 졸업한 이후에 라이센스를 가진 이후에 그랬을 때 이 세상의 이 트렌드의 변화 또는 이제 기술의 변화와 내가 고정되어 있는 이 정체의 갭들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도 취업하기보다는 창업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는 관리자란 개념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 지금 특이점을 저도 2015년에는 2040년까지도 추측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특이점이라는 그 시점이 2035년에는 최근에 책이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특이점이 더 빨리 온다는 책을 보면 2028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표현에 동의를 합니다. 2028년이 되면 AI가 사람의 모든 이성이나 지식이나 감성까지도 초월하는 시기가 아마 2028년에도 9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완성이라는 책은 주로 이제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럴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지만 그보다 훨씬 빠른 물결들이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여기 이제 아까 전에 그 한투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군에 가가지고 이제 어떤 종목을 사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라는 얘기를 주로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90%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용사라든지 부사관이나 초급 장교들이 그래도 한국 주식은 하지 말고 미국 주식 하라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일종의 불장이지만 한국 그 제조업이나 첨단 분야의 경쟁력이나 미래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죠. 경쟁력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1년 R&D 예산이 100조예요. 연 단위 예산이. 우리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고 AI 투자하는데 5년 예산이 16조잖아요. 알리바바 하나가 예를 든다면 24조 투자하거든요. 1년에. 우리 지금 공대 15년 동안 방치했잖아요. 누가 연구하죠? 중국은 1999년 이후에 정책부터 시작을 해가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로봇 생태계가 3만 개 정도 있는데 이걸 지금 30만 개까지 늘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 한국은 제조업이 이미 붕괴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방산 쪽에 되게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을 되게 많이 띄우고 있지만 그 제도에 가가지고 하나오션에 가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의 95%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한국인들 안 간다니까요. 여기서 어떤 뭐 AI나 로봇 쪽에 대단한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시적인 호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로봇 분야에 로봇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산업 분야를 혁신을 해내기 시작하면 한국은 수출 자체가 막힐 확률이 되게 큽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그 앞서는 첨단 기술은 몇 가지가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아니거든요. 반도체조차도 상당 부분 지금 원천 기술의 일부를 중국에서 수입을 내 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20, 30대 분들은 앞으로 딴 것들보다도 예를 든다면 주식이나 이런 투자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월급장애로는 이제는
제 때는 그냥 열심히 그냥 급여만 받아서 생활하는 형태인데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만일에 20, 30대들은 중국의 로봇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 있는 빅테크나 이런 데 지금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두세 배 오르는 데는 시간들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러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로봇 회사들의 관심을 가지는 게 중국의 산업 발전에 대한 이해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의 부의 정책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어, 우리가 중국의 전기자동차를 보면 되게 한심해 보이죠. 미친 듯이 투자해갖고 대부분 망하고 있잖아요. BID도 예를 들면 BID 자체도 적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 시장 경제 방식의 사고의 해석이에요. 원래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대표적으로 그 전기 자동차 캐즘이라는 것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그러지 않으면 전 세계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 100% 종속되는 구조로 갔던 거예요. 테슬라를 제외하면. 그래서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막았던 게 그 전기자동차 캐즘이었거든요. 로봇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사고를 가지고 중국을 이해를 하면 큰 오판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로봇 회사가 3만 개 정도 있거든요. 생태계가. 근데 이걸 30만 개까지 늘리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30만 개를 만일에 늘리면 29만 9천 개는 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는 사회예요. 그 마라톤이란 레이스가 있다가 보면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남는 10개, 100개 회사가 전 세계를 100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만 9천 개가 무너지더라도 중국 사회는 전혀 미동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우리가 걱정해 주는 거죠, 중국을. 앞으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걱정이고 그래도 20, 30대들이 좀 꿈도 키워야 되고 이 조직 내에서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큰 흐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정의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앞으로 세상이 변할 때 필요한 책들 제목들이니까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는 것들은 꼭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의는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살 것이냐.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철학이 있는 삶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 직장인들은 철학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정리가 없죠. 한국 사회는 가정, 그리고 이제 학교, 교회, 심지어 이제 뭐 기업이나 사회에서도 한 번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철학이나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하면은 그냥 연봉이 얼마냐. 그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얼마나 큰 집, 좋은 집을 살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같아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0, 30년 동안 축을하고 일을 해가지고 뭐 강남에 200평짜리 아파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200평짜리 이 넓은 우주 속에도 200평짜리 아파트가 가치가 없다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만 종속되는 가치를 가진다면 우리 삶이란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청년들이 비전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 모든 비전이 돈 잘 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버셔야 되죠. 근데 그게 전부라면 이 한국 사회 미래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누군가는 또 다른 꿈, 이 세상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가치를 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되게 중요한 것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생존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하고 성공이 아닌 성취를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은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서 만일에 서울대를 안 가면 전부 다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그때 서강대, 경영대 애들 중에서 10% 정도 뛰어난 친구들하고 취업스쿨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서강대, 경영대 10% 애들은 사실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시험 칠 때 여러 이유로 한두 개의 차이로 못 간 애들이. 근데 이 친구들의 열등감이나 패배감이 제일 심각해요. 서울대 못 갔다는 거죠. 그걸 1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마 고대 경영학과도 비슷할 거고 죄송한데 연대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속에 일부는 열패감이란 부분들이 존재할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뭐 지방대나 아니면 뭐 전문대를 나오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버드 가는 거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버드 가는 게 목표였던 거죠. 목적이자 목표였죠. 근데 그것들이 아니라 하버드를 왜 가고 거기를 나온 이후에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는 도산 선생님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LBT나 이런 쪽은. 그래도 다른 쪽의 직장인들하고는 다른 가치관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들을 꼭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어, 그래서 이 철학이 있으면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개인의 경쟁력들을 좀 만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든다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면 그 부모들로부터 뭐 다이아몬드 수저, 황금 수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90%는 이게 그리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은근과 끈기 같은 거죠. 잡초 같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도 저희들이 열패감이나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미국이란 그 넓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사회조차도 그릿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루틴의 힘들이 되게 필요한데 꾸준하게 무엇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뭐 21일의 법칙, 뭐 3개월의 법칙, 뭐 6개월의 법칙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루틴의 힘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각자가.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너무 신경을 안 써가지고 회사에서 내려왔는데 음, 약간 비정상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당뇨가 심한데 당화혈색소가 인슐린을 맞고 16이었습니다. 원래 병원에서는 사실은 10 넘으면 포기 상태거든요. 보통 정상이 5.5고. 근데 이걸 10몇 년 동안 오다 보니까 눈도 망가지고 뭐 신장, 췌장, 뭐 그 말단 신경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도 건강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의사한테 충고를 받았죠. 그때 이제 제가 딱 결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루지 않는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심을 하면서 작년부터 처절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쯤부터였네요. 16년 동안 망가진 거를 회복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저 루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번 뭐 병원 처방은 100% 수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기로 했던 거는 그냥 지키는 거예요. 주사를 맞다 보면 10번쯤 맞으면 한 번쯤 아파요. 이게 계속 머리에 남으니까 안 맞게 되는 거예요. 하루 안 맞다가 보면 한 달 안 맞게 되고 6개월 안 맞게 그러다 몸 다 망가져가지고 또 병원 가면 엄청나게 꾸중 듣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반복이었는데 주사 맞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철저히 순서 양 조절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 집에 15층인데 뭐 덥건 춥건 매일 걸어 다니거든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만에
물론 이제 당뇨가 나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인슐린의 2분의 1 정도 맞는데도 정상 범위로 끌어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화혈 색소가 인슐린 맞고 약 먹고 16이었는데 1년 만에 지금 7.4까지 떨어졌는데 다음 달 아마 하게 되면 6까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루틴의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라이어처럼 특출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집중해가지고 훈련 트레이닝 한다는 거죠. 뭐 비틀즈에게도 아웃라이어에 보면은 뭐 하루에 7, 8시간씩 연주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10년, 20년 꾸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진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 뭐 지금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나요? 회장님. 예. 대학 다니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만일에 이제 신종걸 님께서 직장 내에서 내가 어디까지 포지션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커리어 패스 관점으로 이제 이동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제 일을 시작을 해야 한다. 여러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거 맞다라고 보거든요. 영원한 직장이라는 건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한 직업은 존재할 뿐이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세 든 분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은 지는 습관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지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서도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투자에 가지고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그 스노볼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는 대박의 꿈들을 꾸지만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은 절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눈사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조금 굴릴 때는 조그마해가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들지만 커진 이후에는 한번 굴릴 때마다 굉장히 크게 이제 변하는 것처럼 성공이나 성취는 단계를 통해서 커져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는 작은 성취나 작은 성공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를 느끼는 것들이 그 다음 성공을 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기는 습관들을 만드셔야 돼요.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도. 자기가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근데 노력이 이런 거거든요. 평시에 내가 만일에 1의 에너지를 투입을 해 가지고 얻었던 결과가 1이라면 그 다음에는 1.3, 1.5, 2를 투입하는 것들을 해봐야 이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기는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 세상은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나 저런 데 가도 용접 로봇들이 있는데 이제 공면 처리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기술로도 다 이제 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군인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100% 공정이 무인화가 가능하거든요. 왜 가능하냐면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설계해가지고 프로세서를 딱 도입을 하면 그대로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전기라든지 기계나 성강기나 냉장, 냉동은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일정한 영역에는 로봇들이 투입되더라도 앞으로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직업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이나 군인들 보고도 전문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한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고등학교도 이전에 뭐 상고가 되든 공고가 요즘 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바꾼 다음에 쓸데없는 거를 나는 가르친다라고 보거든요. IT 가르치고 이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도 일부 갔지만 요즘은 그런 학교에 공부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든다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가르칠 것들이 아니라 하드웨어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전문대도 그러고 대학도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해요. 저 영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 정도 전문 영역에 지금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나 이제 외국인들한테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취득을 한 사람들은 빠르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그만큼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편하고 쉬운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전에 스탠퍼드 이런 출신들이 IT 쪽에 가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AI가 대부분 대체할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저 영역들은 대체가 당분간 어렵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젠슨 왕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20, 30년 걸릴 거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를 가보면 제 양자 컴퓨터에다도 자문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무슨 얘기냐? 미국에 이제 뭐 IBM도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뭐 여기저기도 만들지만 이 양자 컴퓨터 생태계가 없는 거예요. 부품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어디 부품은 100kg, 어떤 부품은 1000kg, 어떤 부품은 5000kg에서 수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완전 공정 자체를 자동화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 랩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드웨어 영역이나 전문 기술의 변수가 많은 영역들은 여전히 앞으로 사람들이 존중받고 아마 저 영역들이 아마 5년 이내에 예를 든다면 저는 대학 교수나 의사들보다 훨씬 수익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3년 전이었나요? 강남에 물난리 났을 때 우리가 봤잖아요. 승강기 수리할 수 있는 기사가 없는 게 침수가 엄청 됐잖아요, 그때. 기사가 없으면 그 건물에 사람들이 출퇴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하루에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그냥 부를 수만 있다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국 사회에 전문 기술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조금 다른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건 좋은 리더십과 좋은 팔로우십을 좀 가지면 좋겠다. 직장인이 되든 학생이 되든 뭐 사회생활을 행하게 하시는 분들도 한국에는 지금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사회에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건 뭐냐면 한 20몇 년 동안 국가의 지도자들이 한 번도 대한민국의 비전, 미래 전략, 로드맵을 얘기하신 거를 난 본 적이 없어요. 현 정권까지도. 이런 나라는 처음 봐요. 혹시 우리나라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이 뭡니까? 국민이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위에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거를 정리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심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큰 리더, 큰 사람들이 좀 되면 좋겠다는 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생으로 들어가 볼까요?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 직장 다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많지는 않네요. 이런 겁니다. 완생이란 책을 왜 쓰게 됐느냐 하면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해줘야 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듣고 욕을 들어먹을 확률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 대기업 출신들의 현직과 전직 임원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될 얘기들을 해주자. 그 대신 좀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주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팅을 젊은 청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고 정리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12.3 때 출간이라서 좀 어려웠었던 거죠.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하고 어른들이 해야 될 얘기들을 실어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어떤 걸 할 것이냐. 그 이직, 공감, 선택, 성장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어, 이직. 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이라 해야 되고 이직은 단순히 직장을 바꾸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가치와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어야 되고 사회생활은 결국 서로 문제를 푸는 건데 저는 이직을 2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에 있다가 대기업 연구소에 있다가 이랜드를 94년도에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94년 이동할 때 급여가 45% 작았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결정해가 이동한 거는 회사가 가지는 그 스피릿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도 저도 엄청난 고민들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창업이나 이런 형태를 갈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것들은 이직을 할 때도 중요한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 단순히 급여를 조금 더 좋게 주고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가는 것들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구글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24시간 곱하기 365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일하는 데 없다니까요. 중국 심천 한번 가보세요. 실리콘밸리 한번 가보세요. 24시간 일을 한다니까. 이게 출퇴근 체크 안 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레이오프나 아웃플레이스먼트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연말에. 5에서 10%뭐 어떨 경우는 20%까지도 아웃플레이스먼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그 생산성을 내지 못하면 그 조직에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글이 예를 든다면 뭐 호텔 셰프가 뭐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 뭐 온갖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구글 코리아만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한 끼 식대가 17,000원이에요. 근데 식사를 만들어주는 아주머니도 구글 직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밥이 잘 나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딱 한계가 있죠. 급여도 높기도 하고 조건도 근무 환경도 좋고 명성도 좋고 한데 단 그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도 구글은 있잖아요. 애플도 동일하고 여름에 휴가를 주더라도 뭐 적을 때는 20%에도 많을 때는 60% 휴가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산성으로 결과로서 퍼포먼스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경직된 사고거든요. 9 to 6에 52시간. 아니, 전 세계도 예를 들어 R&D 영역이나 경쟁이 치열한 영역에 52시간으로 일을 해가 경쟁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중국에 있는 애들은 바보들만 있습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들은 바보들만 있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일을 할까가 아니에요. 생산성을 내는 데는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중국이란 사회에 대해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교육은 너무 형평성 교육이에요. 전 세계에도 공항에 가도 퍼스트 클래스하고 이코노미 타는 분이 동일하게 줄 서는 건 전 세계 한국밖에 없는 거 아세요? 우리는 절대 남잘 되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중국에 가면 있잖아요. 시골이나 뭐 도시든 천재들이 천재 중에 천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칭화대로 지금은 바로 보내고 있어요. 7살에도 보내기도 하고요. 8살에도 보내고 10살에도 보내고. 그래서 칭화대에는 매년 15살 전후에 졸업하는 애들이 50명 전후가 돼요. 근데 얘들은 서울대 애들이 따라갈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국가의 미래는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국가 미래 인재는 국가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인재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전 세계하고 우리가 지금 경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 중국도 한 번씩 가보셔야 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들을 이제 중국으로 보냈었는데 신천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중국이 이 라이프 스타일 관점 소비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첨단 분야의 패권을 다투는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진심인 나라거든요. 보셔야 돼요. 실리콘밸리 가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는 탁월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빅테크에서 그 수장들이 못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서로가 경쟁자야. 근데 중국이나 인도계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는 한 사람이 필요하면 총력전으로 모든 사람과 국가가 지원을 해요. 그것들이 나중에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자체를 가만히 두지를 못해. 우리가 적이 되는 거예요. 한민족끼리. 중국이나 인도한테도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 자체도 약한데 예를 들어 나 사회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할 때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영역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 사회의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공채 출신들이 모든 걸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생존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역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회사의 문화에 맞출 수 있는 준비들을 플렉시블하게 준비를 하고 가셔야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직이 되든 뭐 어떤 과정이든 자기만의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채우고 가셔야 된다. 원래는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점과 적성에 맞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들이 맞거든요. 그래야만 오랫동안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직을 할 때는 본인 성향 자체가 변화와 도전에 적합한 성격이냐를 보고 이직을 하셔야만 나중에 이제 그 바이어스가 작게 생길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젊은 분들이 계속 2, 3년 주기로 크리어 패스 이걸로 계속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럴 경우는 전문성도 쌓이지 않고 물론 이제 나는 그냥 소확행만 즐기겠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인생이 좀 풍성해지려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이직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감인데요. 제가 썼는데 저도 공감 잘 못해요. 저희 아들하고도 늘 부딪히는데 좀 잘하기 위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썼던 게 이제 공감의 부분들입니다. 타인과의 소통하고 공감 능력이 가장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선택을 돕고 그리고 이제 호기심을 끌어내고 이제 리더십과 팔로십의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공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인데 소통은 이제 사적인 소통도 있고 공적인 소통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소통의 기준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저걸 왜 적어 드렸느냐면 만일에 업무 관련해 가지고 전화가 올 경우는 공적인 부분입니다. 원칙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30분 이내에는 다시 회신을 해주는 것들이 원칙입니다. 놓쳤을 경우는 몰라도 자기 인지를 했을 경우는 반드시 30분 이내에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24시간 그리고 SNS 같은 거 1시간 내 저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 크리티컬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까요?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하려면 첫 번째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회피하고 SNS 방식으로 가거든요. 저도 SNS를 통해서 오해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된다. 1번이 직접 만나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전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서로의 생각들이 전파되면서 이해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메일이나 SNS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SNS에는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NS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는 반대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만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만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10대들은 대부분 SNS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들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폭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여기 공감 지도가 있는데 다양하게 말에 대한 부분, 감정에 대한 부분, 행위에 대한 부분,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저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 언어는 하나의 스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슴에 꽂히거나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하고 그때그때 맞게 기술들을 다르게 써야 되고 제가 4번을 얘기를 했죠. 근데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와 투명성이 확 사전에 전제로 확보가 돼 있을 때 저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게 없을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상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게
공감을 하고 소통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피드백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가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예를 든다면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경우는 어, 만나기 전에 반드시 대화에 있어 가지고 do와 don't를 리스트를 정리를 하셔야 돼. 많이 쓸 필요 없이 반드시 이 미팅을 통해서 해야 될 1, 2, 3을 정리를 하시고 하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1, 2, 3을 정리하시고 그거는 반드시 회피를 하셔야 돼요. 그 단어, 그 말 한마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제가 저희 오너하고도 미팅을 할 때도 동일했거든요. 포스트잇에 반드시 쓰고 미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은 뭐 모든 사람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중요하거나 아니면 갈등 관계가 있을 경우는 100% 녹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만날 때 이제 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조심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는 되게 중요한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는 흔적을 남겨야 되고 불리한 거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돼요. 제일 바보가 이 표현을 써도 죄송한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특히 텍스트는 이건 완전 박제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돈트에 해당되는 1, 2, 3을 정리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에 대한 사례들도 조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는 소통을 할 때 저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소통이라 기업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기술도 밑단으로 전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1번이 공감대 형성이에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설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만큼 공감이라는 게 중요하고 공감이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세 말도 있지만 실제적인 기술일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꼭 본인들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포지셔닝 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택.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음. 선택이란 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준비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그 준비됐던 모든 결과의 최종 합의 선택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선택 아닌가요? 우리 인생 자체가 거절이기도 하고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우리 인생들을 결정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50대 후반인데요. 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도 40대까지는 제가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한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돌아보니까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성공에 있어가지고 99%는 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부가적인 형태로 보면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 타이밍에 되게 운이 좋게 결정을 했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내가 만든 성공이 되든 성취가 되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내가 했다라고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는데 그런 마음을 빨리 내리는 것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봅니다. 내가 만든 결과는 운이기도 하고 이 운은 아까 전에 반드시 그 집중했던 인생에 살아온 결과가 운으로 나타난 거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운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했던 모든 행위의 총량의 결과값이 운으로 나타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감사와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다 한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돌아보세요.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 훨씬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나다움이란 강점으로 빛나는 것.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이를 통해 삶에 더 빛을 발해야죠. 이왕이면. 그래도 젊을 때 특히 20, 30대는 굉장히 몰입해야 됩니다. 저는 그 몰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고3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전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공이 식물 쪽인데 로봇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로봇 엔지니어들하고 일주일 정도는 토론이 가능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최고의 로봇 회사나 AI 회사에다 자문위원장을 왜 시키겠어요? 돈 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야만 여러분들 인생에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결국 미래를 만드는 거, 미래의 크기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좀 크게 가지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직장 가가지고 그냥 안정적인 직장 생활, 이거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만의 꿈, 자기만의 선택이, 성장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정말 죽도록 공부하면 좋겠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공부해야 된다.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요번 주에 재미있는 결정이 났죠. 한국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FSD는 한국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걸로 했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99.9%는 중국에서 생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SD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는 자동차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더 나온 것들은 한 1억 4천 정도 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아마 중국 것까지 허용하는 것들이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는 100% 자율주행을 찬성하거든요. 내년부터 저는 자율주행하고 로봇 데리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강의 올 때도 로봇을 비서로 쓰려고 해요. 유니트리 R1이나 G1을 데리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이미 얘가 비서 3, 4명의 몫을 할 수 있는 형태까지 휴머노이들이 발전을 한 거거든요, 기술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원하는 목표도 잘 설정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좀 만들면 되게 좋겠다. 우리는 도전적이지 않고 그냥 일상적이고 쉬운 목표를 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코 자기의 모습이 이 변곡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큰 목표들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전에 김영석 교수님이 75세 때 후회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100세 넘으셨잖아요. 영어 공부 안 하셔가지고 후회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105세인가 그러시잖아요. 그 이후에도 30년 더 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60이 되셨건 70이 되셨건 배움이란 것들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고 성장에는 집중하셔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성찰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지식을 자랑을 하잖아요. 정보를 자랑을 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50이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뭐 지천명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종심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50대, 60대로 넘어가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때 지식이 아니라 이제 지혜로운 리더, 지혜로운 현자가 될 수 있는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김으로 교수님이 저 강의했던 저걸 카피를 떠가지고 책 제목을 저걸로 쓰셨더라고요. 해도는 카피가 안 된다.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외부 강의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스펙도 이기기도 하고 태도가 카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에요. 지금은 20대들을 만나보면 이런 거죠. 제가 군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끝나고 나면 작업을 시키거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지휘관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사 인사를 하는 친구들이 10%가 안 돼요. 근데 그 10%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없어지는 사회에 저희들이 가고 있잖아요. 다 그러진 않지만 젊은 친구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이란 건 자기 주장이 아니라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주장을 얼마나 잘 어필할 것인가.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내 주장이나 생각들을 잘 얻으려면 상대방이 거기에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되고 설득이 돼야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중간에는 브릿지로 태도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부를 결정을 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게 온라인에 나가니까 제가 모 대학에 모 대학에 어떤 학과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교수들이 오는 걸 싫어한다고. 똑똑한 교수가 오면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 친구가 예를 든다면 연구 성적이 좋으면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는 거고 상대적인 위축감도 느끼는 거기도 하고 너무 뛰어나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중요한 건 교수 사회든 조직 사회는 다 상하에서 되게 중요한 게 로열티와 소통인데 그것들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도 모 명문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실제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것들이 특히 20, 30대는 정말 중요한 게 좋은 태도를 가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스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에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여기저기 갈 때도 늘상 느끼는 것들은 면접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뽑는 거의 기준은 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 허들은 다 통과해 왔잖아요. 신입이든 뭐 경력직이든 아니면 고위직이든 다 통과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선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결국은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도 태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분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20, 40대들은 태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입 채용하는데도 한국도 지금은 70% 정도가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미국에도 동일합니다. 글로벌 기업들 채용할 때도 동일하게 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열정, 사명, 그리고 실패 이런 걸 보거든요. 결국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그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은 아니에요. 어느 곳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어. 완성이란 것들에 다가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뭐 이직부터 공감, 선택, 성장이란 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삶한테 되게 중요한 두와 돈트의 부분입니다. 1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뭐 가정이든 사회든 조직이든 가장 중요한 게 늘상 감사와 겸손의 태도를 가지는 것. 다른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두에 해당되는 것은 감사와 겸손만 가진다면 최소한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요즘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당연한 건 절대 없습니다. 아까 이유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감사와 겸손의 태도를 가지는 것. 저것만 가지면 조직 내에서 최소한 임원 근처까지는 갈 거예요. 임원을 갈 확률도 적으니까. 저걸 가진 태도에 예를 든다면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고위 임원으로 갈 확률이 되게 커지는 거죠. 본선 1번 변명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변명이 너무 많은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 고위공직자들 보면 뭐 한심해 미치겠어요. 그냥 심플하게 자기 잘못한 거는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빠르게 우리가 그 사과를 수용할
하는 방법이 다른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늘 변명을 통해서 뭔가 빠져나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변명으로는 그것들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장 빠르게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키운다는 거죠. 저기 있는 것처럼 그냥 틀렸으면 잘못했으면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절대 변명하지 않겠다는 게 여러분 삶의 주요한 모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의 출발점이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쟤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저 문제의 원인을 루트 코즈라고 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나로 돌리면 상당히 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게 갈등이 되든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이든. 두 번째, 뒷담화하지 말자. 뒷담화는요, 100% 자기한테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요 네 분이 카페에 가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명이 모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삶 얘기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모이면 다른 사람 얘기가 주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얘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커피 마실 때도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는 절대적인 원칙을 하나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뒷담화를 하게 되면 100%그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그걸 역으로 하나의 카드로 써가지고 저 사람하고 관계나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요, 간악해요. 죄송한데.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하셨던 어떤 여성 변호사님이 저는 인간은 한 50%가 나쁘다라고 했더니만 그분이 99%가 악하다라고 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 뒷담화하지 마세요. 이거는 딱 오늘 명심을 하세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뭐 개인이 되든 조직이 되든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 요구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굳이 모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지혜로운 방식이다. 100%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심해지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조직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죠. 예를 든다면 이제 성교님께서 뭐 손영경님을 이런 거죠. 막 씹었어. 이 상사인데. 그러면요,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잖아요. 얘는 또 손흥경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승진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대부분 가면 평가를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들었던 분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오늘 딴 거는 뭐 기억나지 않더라도 뒷담화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얘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 삶의 철칙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포기하지 않는 삶. 포기하면 대충 안 포기하면 단위일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다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채용할 때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회복 탄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요즘 자소서나 이런 것들 할 때 그거를 많이 묻잖아요. 회사에 뭐 사회생활을 할 때 혹시 실수하거나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실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들을 어떤 교훈을 얻고 그 문제를 극복을 했는지 그 자세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조직이란 거는 8, 90%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포기란 게 있는데 작년 8월에, 올 8월이네요. 중국에서 로봇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축구를 하는데 너무 허접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봐봐 저래도 중국 안 돼 이러는데 중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중국은 첫 번째 로봇을 대중화시키는 대중의 인식에 그래도 상해에 가면요 관공서나 학교마다 로봇이 다 배치돼 있어요. 중국 국민들이 로봇하고 친해지는 것들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이런 걸 통해서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하면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찾아내는 게 중국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배우라는 것들이 아니라 중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배우고 버려야 될 부분들은 지타 선택하는 그런 자세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생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책들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에요. 저기는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자 정신은 회사의 철학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해줄 수 있는 책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조직에서 문제를 해나갈 때 필요한 책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창업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좋은 책 한 권을 꼽으라면 이 권도균 대표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 있는 경영자들은 대부분 개념적인 얘기밖에 하지 않는데 가장 실전적으로 방법론들을 제시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저분 한번 초청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예, 예,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분요. 반응은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제 지인 그룹에도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계신 분들이.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저분들이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 스케줄 조정할 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는 그 안내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된다. 1년, 2년 이렇게 잡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다이렉트로 활동하는 그룹에 있는 지인들이 한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완성이란 조직 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선택에 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는 결국 여러분들이 가진 삶의 철학에서 그 부분들이 지혜롭게 아마 결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기계화되는 사회 속에서 훨씬 인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더 존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질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아마 초과한 것 같은데 좀 죄송하고 5분 초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혹시 제가 질문을 받는 건가요? 나중에 테이블로 같이 해가지고 네. 나눠서 예. 많이 갖고 저희 바로 인증 사진 예, 예. 감사합니다.